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아침 박진영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대통령의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분이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영화 있잖아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처럼 이 핑거질 한번 하면은 우주의 생명체 절반이 없어지듯이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의 한마디면 의대 정원 2,000명도 뚝딱 늘어나고 모든 사회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4월 10일 투표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리턴 투 이슈 화합 시간에는 원래 이분 제 짝인데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이 나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쇼미더민심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이승영 본부장과 함께 박주영 정치부 기자가 출연을 합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요 댓글로 늘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꼭 알아야 될 뉴스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진아 기자님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50분 동안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핵심은 의대 정원 그대로 2,000명 유지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50분 동안 윤 대통령이 읽어내려간 내용은 A4 용지로 14장 분량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의대 정원수 2,000명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2,000명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은 좀 없었는데요. 또 담화라고 했지만 실제 기자들과 문답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럼 담화의 주요 내용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 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 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겸손해야 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 깊이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국민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일이 있다면 제게 주어진 책무를 확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네, 어제 담화를 보면요. 평소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인식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일단 의사들과 싸워서 역대 정부가 9번 모두 졌다라는 것과 또 의사들을 직역하면서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고요. 또 영상에는 담지 않았지만 인원이 늘어서 수입 걱정하는 거는 기우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러면서도 어쨌든 대통령이 의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의대 정원 문제로 의사협회와 싸우는 동안 아픈 국민들을 정말 외면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주말 사이에 충북에서 도랑에 빠져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33개월 아이가 상급 병원 이송을 9차례 거부당한 끝에 목숨을 잃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의사와 싸우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총선에 출마한 이 여당 후보들까지도 하나만한 담화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강경하게 비판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네, 어제 여당 인사들이 어제 대통령의 담화가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다라면서 우려도 내놨습니다. 담화가 발표된 직후에 함운경 국민의힘 서울 마포구 을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 윤 대통령께 요구한다.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공정한 선거 관리에만 전념해 주시라라고 강조했고요.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것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도 이탈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드린다라면서 꼬집었습니다. 또 경기 분당 갑의 안철수 후보와 인천 동미추을 윤상현 후보도 직접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나타냈고요. 또 눈에 띄는 것은 어제 제가 본 기사에 한 여당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익명으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는데요. 한 여당 관계자 익명으로 밝힌 분은요.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이렇게 밝혔고요. 그러면서 어린애 투정 같고 당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이 있다면 저렇게 대책 없이 억지를 부릴 수는 없다라면서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아, 이분 저처럼 어벤져스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인가 봐요. 네, 비슷한 느낌 받으셨네요. 네. 자, 이 용산의 리스크 때문인지요. 국민의힘 내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또 그걸 옹호하면서 자중해야 된다. 갈등 일으키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어제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함은경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불만을 내비쳤더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함 후보를 향해서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감히 우리가 만든 대통령 당적 이탈을 요구하나 대통령 탓하면 선거하는 여당 후보 치고 당선되는 거 못 봤다라면서 일갈했고요. 또 이장우 대전시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국정 쇄신을 요구한 당 인사들을 향해서 자중하라 바보들아라는 표현을 쓰면서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유승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혜진 함은경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라고 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당정 관계든 정책이든 대통령이 국민을 대하는 자세든 모든 것을 다 바꿔야 한다라고 충원하면서 진짜 좀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또 전주을에서 삭발을 하며 함거 죄인을 실어 나르는 수레죠. 여기에 오른 정운천 전주을 후보는 고집센 검사 이미지로는 안 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차가움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야, 이분 고생하시네요. 함거에 스스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네, 함거에 들어가실 분이 이분만이 아닌데.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실과 거리두기 하는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담화가 발표된 후에 한 위원장은 유세 현장에서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책임은 없다라는 것인데요. 국정 운영에서 부족한 점은 자신이 바꾸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거리두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한 위원장은 제가 여러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비대위원장을 맡은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도 여러분이 원하시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주시라 라면서 읍소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 굉장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이 발언과 별개로 연일 부가세 경감 방안도 내놨는데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성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겨냥한 표심 공약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세수 감소는 물론 세원의 투명성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이 정당의 소속입니다. 정당의 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합니다만은 국회의원의 본질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일입니다. 저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이 정도 수준의 대통령, 이 정도 국정인식을 하는 대통령이라면은 같이 비판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 아닌가요?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에 관심이 없으면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지 여당 후보자들에게도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KBS 관련해서 문건이 발견돼서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어제 민주당의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시나리오가 담긴 대외비 문건이 발견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윤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려고 있다. 이 문건 파장 클 것 같은데요.
네, 어제 고민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위기는 곧 기회다란 제목에 대외입비라고 적시된 18장짜리 문건 내용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고 의원 말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박민 KBS 사장이 내정된 지난해 10월쯤 박 사장에게 전달된 일종의 지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작성했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과 흡사한 윤석열 정권 버전 공영방송 장악 문서라고 밝혔고요. 또 공영방송 사유화를 위법하게 노골적으로 추진한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내용의 핵심은 공영방송 KBS의 간부를 우파 중심으로 구성하고 노조와 단체 협약을 무시해 KBS 조직을 장악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공영방송을 뭐 우파 좌파로 나눈다는 생각 자체가 기가 찹니다. 이게 사실은요, 결과적으로 이 문건이 현실화되었느냐를 보면은 이 문건의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KBS 노조에서는 이게 공식 문서와 같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네, 어제 KBS 노조는 단순한 개인의 아이디어가 아닌 회사 공식 문서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했는데요. 실제 문건에 적시된 내용 중 절반 정도는 이미 실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KBS의 정권의 입맛에 맞는 관제 방송으로 만들기 위해 발버둥친 사장은 여럿 있지만 이번처럼 특정 정치 세력을 장악해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시나리오를 세우고 실행에 옮긴 사례는 처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KBS 노조는 문건의 방송법,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노조 측 자문 변호사인 정민영 변호사는 문건 내용이 박민 사장 취임 후에 벌어진 일들이 직접적인 근거가 다 되는지 밝혀지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라면서 4개월 동안 벌어진 일을 보면 문건 내용을 착착 실행했다라고 의심할 정황은 충분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하나 어제 YTN 해직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백 신임 사장도 어제 다시 8년 만에 사장으로 복귀를 했는데요. 노조원들의 반대 속에서 피켓 시위를 하는 상황에서도 취임사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제 계속해서 고성을 했던 노조원에게 이 김백 사장은 당장 끌어내려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모습이 어제 단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공영방송은 뭐 좌파의 것도 우파의 것도 아니죠.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것이면서 국민의 것입니다. 그래서 KBS에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박민의 방송이다 이런 조롱까지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발 언론 장악 의도를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네. 자, 이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생방송 이어가겠습니다.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이분은 저하고 이슈 화합 시간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인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방송에 다시 돌아오셨는데 김철근 개혁신당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근황이 어떠신가요? 그거 꼭 물어봐야 됩니까? 아, 그래도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시청자들 앞에 나오셨으니까. 예. 네. 요즘 저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이 좀 쉬었잖아요. 아, 선거운동 많이 하셔서 목 쉬는 네, 거예요? 네. 지금 유세하고 다니고 있어요. 네. 전국에 저희 개혁신당 후보들이
43명 43명. 예, 네. 출마했는데요.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다니고 있고요. 내일은 이제 영남권 영남권. 예, 네. 갈 거고요. 전국 다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전국 다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목이 좀 쉬었어요. 예, 목이 많이 쉬었네요. 네. 목이 많이 쉬었을 때 뭘 먹지? 날계란? 도라지. 도라지. 예, 네. 예, 그거 좋고요. 그다음에 날계란도 좀 먹고. 이런 참기름은 어떻습니까? 뭐 참기름에 날계란 먹는 거죠. 참기름에 날계란. 네. 네. 예, 목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건 뭐 개혁신당 입장일 수도 있고 개인의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판세가 이번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권 심판 선거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네네. 현장에 가봐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쭉 봐도 그런 경향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야권 전체가 좀 대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기본적으로 그 집권 2년 차이기 때문에 중간평가 성격의 정권에 대한 심판, 뭐 정권이 잘했으면 정권을 지지할 거고 정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반대하는, 견제하는 이런 성격의 선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권 2년의 평가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정권 심판론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야권의 프레임으로 네. 만들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개혁신당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개혁신당은 정권 심판을 하는데 네. 과연 그 도구를 민주당으로 할 거냐, 개혁신당으로 할 거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으로 할 거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정권 심판의 그 민심은 맞는데 그렇다고 제1야당이 과연 정권 심판을 하는 도구로서 적합하냐. 최근에 제1야당 후보들의 그 도덕성에 관련된 문제, 특히 부동산, 또 사기대출 의혹 뭐 이런 것까지 나오면서 기본적으로 또 제1야당의 당대표에서부터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부분 도덕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들이 사실은 개혁신당의 그 약간의 어떤 공간을 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근데 뭐 지지율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잘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명쾌한 점. 네. 지점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리고 명쾌하고 제1야당이라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네, 제1야당 프리미엄이 있다. 그 이른바 사표 방지 심리라 할까요?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국민 여러분이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투표를 했을 때 그 지지율, 그다음에 의석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소신 투표를 좀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야 사실은 1당, 2당이 아닌 또 다른 선택지가 우리 정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제가 사실은 개혁신당 창당할 때 두 가지 저 딴에는 조언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제일 격렬하게 싸워달라. 두 번째는 정통 보수를 복원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지금 이제 1당과 2당 특히 집권 여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의 골수 지지층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분들이 똘똘 뭉치는 상황이 돼요.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을 지지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여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 중도층이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이분들은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개혁신당을 비롯한 3지대의 그 정당들이 공간을 열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심판 성격의 선거를 잘 치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당, 2당이 아닌 제3당이 어느 정도 그 의미 있는 의석수 그리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올릴 때 한국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시도들이 의미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또 다른 4년 후, 또 다른 8년 후 이런 시도들이 있을 건데 그 시도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겠느냐. 도전하는 정치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도전하는 정치, 새롭게 바뀌는 정치의 어떤 불씨나 씨앗을 살리는 소신투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제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마음에 그런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우리 김철근 총장님이 의원도 되시고 또 더 활약해 주시길 제가 바랬는데. 아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박진영 앵커께서도 계속 이슈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진행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네. 자, 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 막판 돌발 변수에 당들이 다 긴장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에서 마지막 남은 뭐 변수라든가 대통령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통령께서 어제 담화를 발표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선거운동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활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상은 민주당 숨어있는 선거대책위원장 같아요. 왜 나와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 그리고 민생토론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지역을 다니거나 가서 예산 얘기를 하시는 건데 평소에 그렇게 하셨어야죠. 평소에 2년 동안 뭐 하시다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렇게 다니면서 얘기를 하면 믿어주십니까? 믿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집권당의 이른바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경제와 애교 뭐 이런 거거든요. 특히 이제 보수 세력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안보와 경제는 어느 정도 그렇죠. 좀 득점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여기서 전혀 득점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뭐 파 한 뿌리에 얼마, 뭐 파 한 단에 얼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까지 물가 문제까지 나오면서 과연 이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 득점할 수 있는 요인에서 오히려 실점을 하고 있는 상황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이른바 그 이슈라고 할 수 있는 게 물론 뭐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채양명주라고 그래서 이태원 사건 있었죠. 최수근 상병 사건 있었죠. 양평 고속도로 있었죠. 명품백 수수하는 거 나왔죠. 주가 조작 사건 나왔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내리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심판 선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선거 중반 이후 넘어가면서 결국 각 당이 가장 우려하는 게 돌발 변수잖아요. 네. 그 돌발 변수인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상당히 대체적으로는 그 심판 선거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1야당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지금 몇몇 후보들이 사실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도 결단의 시점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이게 결단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겠느냐 이러면 그 수도권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양문석 후보라든지 공영훈 후보라든지 이런 분들의 어떤 부동산 관련 문제 또 자녀들 관련해서 어떤 특혜 의혹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뭐 5석, 10석을 잃더라도 안고 갈 거냐 이런 그 것들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여당의 대통령 리스크와 야당의 리스크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결국 이제 대통령 관련해서 비판을 해보자면은 경제 안보조차도 활용할 줄 모른다. 이야기는요 보수가 아니라는 뜻인 것 같아요. 원래 정통 보수가 경제하고 안보를 내세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네.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좀 멋있는 얘기를 한 2가지 했잖아요. 뭐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등,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국민들의 내리에 인상 깊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 이런 걸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과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의 인생의 목표가 달성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거죠. 어떤 소명의식이 있는 건지 또 어떤 국정 철학이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2년을 보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떤 화장을 하더라도 그 본바탕이 변하지 않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어떤 그 변수가 있더라도 그 정권 심판이라는 상수를 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당에서도 위기론과 그다음에 출마자들의 반성, 읍소 이런 행위들이 나오겠습니다. 특히 이제 경남 김해에 뜬금없이 지역구로 옮기게 된 조혜진 의원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그리고 내각 총사퇴해라. 뭐 이 정도 주어장까지 나왔습니다. 아니 진즉 그렇게 하셔야지.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 선거 이제 그 한 8일, 9일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잖아요. 오직 다급했으면 이런 말씀을 할까. 뭐 심지어는 뭐 함은경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탈당 얘기까지 할 정도면요. 지난 2년 동안 더군다나 그 조혜진 의원은 집권당의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과연 당내 그 일방통행이 진행될 때 대통령을 향해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공천을 뭐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면서 거의 입막음 공천을 했는데 그런 공천을 하는 동안 조혜진 의원은 뭐 하고 계셨어요? 본인의 지역구도 못 지키고 결국 다른 지역구에 가서 선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무슨 내각 총사퇴 이런 얘기를 해서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읍소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해놓은 지금까지 공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공약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얘기를 한들 믿겠습니까? 저는 국민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견제와 책임을 묻는 것은 선거 때 심판하는 거예요. 네. 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때는 늦었다. 때는 늦었다. 네. 근데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대통령이 잘못했지. 이런 사고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이라는 게 공생관계잖아요. 공동운명체이다. 그럼요. 그러면 이미 국정운영을 하는 그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이지만 그 세력은 집권당이거든요. 네. 그럼 그 집권당으로서 대통령에게 물론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동행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길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말을 해야죠. 잘못됐다. 당신 이렇게 가면 국민들의 민심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근데 그동안 뭐 했어요? 예? 이른바 용산의 윤심은 당심이고 당심은 민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윤심이 민심이라는 뜻인데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거꾸로 해야죠. 민심이 당심이 되고 당심이 윤심이 되도록 그렇게 견제를 하고 이끌었어야죠. 그게 집권당 국회의원의 책무였죠. 때는 늦었습니다. 뭐 정치권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은 대통령 탈당 이야기 네. 이게 정권의 말기적 현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네, 보면 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과 대통령은 한 몸인데 따로 떨어졌다. 그럼 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안위 문제, 정당의 그다음에 유지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건데 이게 극단적 파국으로 갈 수도 있나요? 글쎄요, 그건 이제 선거 결과를 봐야 되겠죠. 네. 예. 과거에 대통령의 집권 4년 차 정도 됐을 때 대부분 그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선거가 있는 상황, 네.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 직전에 보통 당에서 대통령 출당을 요구하죠. 그래서 그 출당을 한 사례들이 많았고요. 뭐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뭐 그때 이제 그렇죠. 출당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도 김영삼 출당을 대통령은 제가 기억나는 게 예. 이회창 후보가 맞습니다. 97년도에 예. 화영식까지 했잖아요. 화영식까지 했어요. 예, 예. 네. 뭐 그런 정치가 비정하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요.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대통령 그 탈당 또는 출당 요구까지 나왔다는 것은 제가 선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사실은 이게 공천 때 세게 부딪혔으면 공천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그 마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 심판 선거가 공천 과정에서는 본인이 공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당의 후보자나 국회의원들이 사실 입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입막음 그다음에 뭔가 자리 보장 네네. 이런 걸로 막 정리되는 듯한 순조로운 공천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출마자들에게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천을 줬잖아요. 공천을 그렇죠. 보장해 줬잖아요. 예, 예. 네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치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을 내세워서 화장을 잘해서 네. 분장이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됐었어요. 근데 실제 선거 과정에 딱 들어가면서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또 달라졌거든요. 물론 거기서부터 보는 또 오는 오만도 있었죠. 사실은 홍보수석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다음에 호주 대사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야, 윤석열 정부의 자세와 태도는 전혀 변화가 없구나. 여전히 오만하구나. 라는 것을 그대로 비춰지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로부터 다시 과거로 회귀되는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요. 저는 선거 결과에 따라서 아까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집권당의 어떤 그 상황, 네. 이런 상황들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특히 이제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선거가 낙동강 전선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 PK에서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거 전에도 이 방송에 나와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100석이 안 될 수도 있다. 예. 최초로 보수 세력이 100석이 안 되는 그런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저는 뭐 수도권보다 이 PK에 주목하는 게 서병수 의원이나 네. 김태호 의원 같은 이 네. 걸출한 인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함은경 후보가 이제 대놓고 국민의힘 탈당해 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했는데 이분은 사실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런 분의 메시지가 연쇄적인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힘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함은경 후보가 집권당 내에 좀 뿌리가 깊은 뭐 인연이 많은 이런 분 같으면 혹시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제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면서 마포 의뢰 정청래 후보한테 붙였잖아요. 근데 함은경 후보도 운동권 출신 아니에요. 물론 전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운동권 청산을 주장하면서 운동권 후보끼리 붙이는 네. 이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후보 선택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후보 선택이 잘못됐다. 오히려 그런 성격의 그 후보들을 붙이려면 정말 신선하고 운동권하고 전혀 관련 없는 젊은 사람을 붙여야 되겠죠. 뭐 경제계 인사라든가. 그렇죠. 네. 전혀 다른. 그런데 이제 그분을 마포구에 붙여놓고 실제 선거를 진행해 보니 차이점이 안 나는 거죠. 네. 전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운동권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엑스맨이야.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 공격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하다 보니 선거는 전혀 될 가능성이 없고, 실제로 또 이제 그 후보로 들어와서 집권당의 정치 활동을 해보니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본인의 나름의 소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 집권 세력의 여러 후보들이 봤을 때 아니 무슨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당내 분란만 일으킬 뿐 힘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함은경 후보님 당내 다른 후보들과 스킨십을 확대하면서 자기 주장을 해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대통령 그 담화 이야기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들어보면은 2,000명을 고소하겠다라고 들립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좋게 해석해가지고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그 대통령이 그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안 했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국민들 앞에 섰어요. 특정 사안을 가지고. 그럼 본인 하실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기자들 질문도 좀 받고 그래서 소상하게 좀 설득할 거 있으면 설득을 하고 일단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이는데 너무나 일방통행이죠. 네. 그러니까 14페이지짜리 50분 동안 본인 얘기만 읽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닙니까? 제가 생방송 다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아니 이게 평소에 뭐 공사석에서도 말씀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데 공개적인 카메라 앞에서 그냥 본인 얘기만 하고 가버리는 일단 그런 국정 운영의 자세를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내용을 보더라도 2,000명에 관련된 얘기가 전혀 물러섬이 없어요.
굳이 거기에 2,000명인지 그것도 설득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계하고 기본적으로 어떤 협상을 하거나 어떤 이해를 좀 서로 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보다는 지금까지 모든 정권에서 다 9번에 싸워서 졌다 정부가. 근데 나는 안 질 것이다 이런 것을 내포하고 있는 네네네. 어떤 전투적인 자세, 싸워야 할 대상 네, 이런 국민은. 걸로 좀 보는 것 자체가 선거 와중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물론 국민들에게 의료계와 국민들을 놓고 봤을 때 지지도를 놓고 보면 국민들이 그래도 의사 편을 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민주당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해서 그런가요? 참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부 여당이 부족하다, 인정한다. 그러나 거기에 내 목숨을 걸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정부가 읍소 작전을 하지만 이거 악어의 눈물이다,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양쪽에서는 지적을 했거든요. 아니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했을 때 제가 이 방송에 와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 그다음에 본인이 독자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득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없으면 결국은 윤석열의 아바타로 네. 앞으로 정치 활동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많이 했죠. 그리고 차별화를 꺼내 드는 순간 결국은 한 달도 채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싸움하고 쫓겨나야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아무런 얘기를 못했고 아무런 역할을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신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천호 울타리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결국은 본질이 변하지 않는 화장술에 불과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무슨 정치를 개같이 하느니 무슨 쓰레기 얘기하느니 얘기가 안 돼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야당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사실은 용산을 향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들의 신임을 얻냐 못 얻냐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야당하고 싸운다고 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뜨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식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고 평가할 거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결국 한 몸이군요. 그럼요. 예.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원희룡 후보와 이 지역구 관련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밤 네, 9시에 방송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녹화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네. 이 TV 토론회가 두 사람의 이 지지율 격차를 줄이고 또는 뭐 이 상황의 변화 이런 거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 무슨 특별한 어떤 이슈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까지 몰랐던 뭔가를 꺼내서 TV 토론을 하게 된다면 영향이 있겠죠. 근데 두 분은 다 한 분은 장관으로 한 분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다 공개적인 걸 다 공개가 돼 있어요 이미. 네. 그다음에 토론 실력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단순히 토론만 가지고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두 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항을이죠. 개항을의 주민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다 거의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걸로 뭐 바뀌거나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이 지금까지 두 사람에 대해서 몰랐던 것을 가지고 하나 뭐 폭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네, 계양동에 뭐 각종 그 고속도로 주변에 배수로도 한번 뒤져 보시죠. 그래요? 뭐 자료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 배수로에서 잘 찾으시는 분이잖아요. 네. 자, 조국혁신당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살짝 이관계인가요? 아니 버려진 게 아니고 그건 뭐 조국 대표가 얘기 안 틀어도 뭐 일반적인 평론가 입장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거가 끝나면 이겨도 한국에 못 있고 져도 한국에 못 있다. 네. 이렇게. 본인은 근데 유학 안 간다고 했는데요. 아니 뭐 쫓겨나겠죠. 쫓겨난다. 아니 살려면 나가겠죠. 살려면 나간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기면 임기 3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별이 뜨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여권 내에 내임덕이 올 수 있는 상황이고 지면은 견딜 수가 없죠. 책임을 물을 테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의 앞으로 정치적 행보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건 조국 대표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거의 줄타기를 막 해오면서 분장술을 보인 건데 국민들에게는 그 분장술이 결국 먹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는요 결국은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정치를 오래 할 거면 그리고 본인이 빚을 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려면 국민을 봐야 되는데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했던 98일인가요? 뭐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줬던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반사체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운명은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려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임기에 3년이 남아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 있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약간의 상황의 변화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어쨌든 간에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고 당의 중진들이라든가 국민의힘을 오래 하신 분들하고는 약간씩 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런 흐름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후에 혹시 패배하더라도 정치할 수 있는 나의 토양이 된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당의 생기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아니 그리고 야당만 하더라도 네.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세지면 그 이른바 친명 세상이 되는 거고 비명이 활동할 공간이 없는데 심지어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대통령의 현실적 힘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무슨 중진 얘기를 하십니까? 말 한마디 못하는데. 총선 후에도 계속 그럴까요? 총선 후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집권당이 최소한 과반에 육박하거나 과반을 넘거나 뭐 이런 상황이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점쳐지는 상황은 거의 백석이냐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힘 빠지고 여당도 힘이 빠지는 상황이겠죠. 내가 보기에는 차기 주자들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차기 주자는 당내 주자는 책임을 많이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어차피 대통령도 꼬았잖아요. 네. 또 꼬우겠죠 뭐. 그럼 이제 보통 우리가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차기 주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 이야기하는데 이분들이 현재 당에 직접 개입할 수 없는 지자체장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의힘 내에 힘의 공백 상태가 올 가능성이 많겠네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 힘의 공백은 바로 메꿔지겠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집권당이 총선 결과를 뭐 지금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측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서도 상당 기간 내용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체제 정비를 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3지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이제 조국 혁신당 바람 때문에 타 정당들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뭐 개혁신당도 현재 지지율로 봐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돌파구가 있을까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각에서 나오는 오해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으로 복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복당 또는 무슨 단일화 프레임 이런 건 지금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런 걸 자꾸 흘려야 개혁신당의 힘을 그나마 있는 힘도 빼고 어차피 같은 편인데 덩어리 큰 집권당에게 지지를 해달라 뭐 이런 사실상의 단일화 효과를 내려고 하는
정치적 꼼수고 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꼼수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3지대는 지금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국은 심판 성격의 총선이 강하다. 국민들이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켜보면서 뭐 이채양명주로 대표됩니다만은 그것뿐이 아니고 도저히 경제도 민생도 그다음에 국격도 뭐 하나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고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견제의 도구를 제1야당으로 쓸 거냐 아니면 개혁신당으로 쓸 거냐 아니면 또 다른 제3지대 정당으로 쓸 거냐 네. 이런 선택의 공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보이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 부동산 관련 문제, 자녀들 특혜 문제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영향들이 이른바 제3지대 공간을 조금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마지막까지 우리 개혁신당과 김청일근 사무총장님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있다가 저희는 쇼미더민심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쇼미더민심 시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민심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승영 뉴스토마토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박주영 정치부 기자도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쇼미더민심은요,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전국의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휴대전화 가상번호, 안심번호를 활용했고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응답률은 84%로 집계되었습니다. 8.4. 예? 8.4. 8.4%. 네네네. 자, 총선이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요. 사전투표 생각하면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4월 10일에 있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어떤 네. 응답이 나왔습니까?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 77.7%. 그리고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17.3%. 전혀 투표할 생각이 없다. 2.2.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 1.8. 잘 모르겠다. 1.0. 그래서 투표하지 않겠다. 전혀든 별로든 그런 응답은 4%에 불과했고요. 나머지 95%가 반드시 혹은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네. 95%가 무려 투표율기가 상당한 지금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표로 지금 나갔는데요.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 17.3%. 이분들 투표할까요, 기자님? 투표할 가능성이 그래도 한 50% 이상은 되잖아요. 아, 이분들 중에서도. 그래서 네. 가급적이라고 하신 거 아닐까요? 이게 이제 적극 투표하겠다는 층들이 77%. 와, 엄청나네. 77%요. 네, 40대의 경우가 가장 높았어요. 반드시 네. 투표하겠다라고 응답한 분들이 85.5%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적 특성이 있나요, 혹시?
지역적으로도 있죠. 지역적으로는 적극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 1등 지역이 서울입니다. 서울이다. 네, 야, 진짜 높아지겠다. 82.8%입니다. 네. 그리고 이 서울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가급적까지 합치게 되면 97.5%예요. 이건 너무 경이적인.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조금 그렇긴 네, 한데 이건 어쨌든 아닙니다. 적극 투표층 1위는 서울이고요. 최하위를 보면 대구 경북이 반드시 투표하겠다가 68.2%에 머물렀습니다. 역대 투표율은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이 늘 제일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막상 뚜껑을 여론조사는 열면,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뚜껑을 열면 그렇습니다. 네.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 우리 기자님 보시기에 이 역대 투표율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하지만 60% 이상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60% 이상은 된다. 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총선 민심 지역별로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3주째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심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빨리 투표장 가서 투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사람들을 만나보면 빨리 투표하고 싶다. 언제냐 투표날이 언제냐. 기자님 뭐 사전투표날 언제인지 알고 계시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좀 투표 열기가 좀 있다. 그리고 그 후보들 유세 현장 가면은 원래 보통 이제 신호등 거리 있는 사거리에서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로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한동안 계속 그 유세 현장을 지켜보시는 시민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투표 열기가 상당히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저는 21대 총선 때 66.3%, 66.2%였네요. 그거 깰 것 같은데요? 깰 것 같다. 네, 깰 것 같아요. 그리고 사전 투표율하고 이걸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전 투표율이 점점점 높아져 왔어요. 지난 21대가 27%였는데 16대 때 2016년 총선 당시에 12%밖에 안 됐어요. 근데 27%가 되면서 이 2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최종 투표율도 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 30% 넘길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만. 네. 그렇게 되면은 70% 초반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70% 초반대 정도 보고 계시다. 거기다가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등판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이제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그렇게 보면 민주당 쪽 지지층이나 야권 지지층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등판한 데 대해서 투표장에 꼭 가서 좀 심판을 해야겠다라는 심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은 굉장히 좀 높아질 거로 좀 보입니다. 원래 이럴 때는 퍼센테이지 내기를 해야 되는데. 내기 한번 하실래요? 저는 68%요. 저는 71%. 저는 66%로 하겠습니다. 6%면은 기록을 못 깨는 건데. 아니, 지난번 2022년 때 사전 투표율이 36.9%였어요.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최종 투표율이 77.1%였거든요. 많이 사전 투표율이 높다라고 이번 5일하고 6일이죠? 금요일, 토요일인데 높게 나오면 아마 양 진영에서 더 결집을 해가지고 투표장에 더 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기는 성립되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야당에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도 그럴까요? 제가 그 역대 그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했던 때를 봤더니 2004년, 2016년, 2020년 총선일 때 투표율이 2004년 때는 60.6% 그리고 2016년 때는 58.0% 그리고 가장 최근 2020년 때는 66.2%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60% 가까이 되거나 60% 넘으면 야권이 그러니까 민주당 계열 정당이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반면 최근에 패배했던 총선을 보면 2008년 총선 때 46.1% 그리고 2012년 때 54.2%였습니다. 그러니까 50%도 안 되거나 그리고 60%도 못 미쳤을 때는 그 국민의힘 정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 측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투표율이 60%를 넘으면 확실히 좀 그 민주당 계열 정당, 즉 야권에 좀 유리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유리하긴 한데 세대별 투표율을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의 특징이 뭐냐면 60세 이상 유권자의 수가 2030 세대를 합친 수보다 많습니다. 첫 선거입니다. 네.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60대 이상 고령층 유권자가 2030을 넘거든요. 그래서 이 60세 이상 유권자와 2030 유권자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좀 반드시 투표율이 높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 세대별 투표율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변수죠. 알겠습니다. 자, 내일 선거일이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어느 당 후보에게 투표할지 물어봤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49.1%, 국민의힘 39.6%, 개혁신당이 2.0, 새로미래가 1.9, 녹색정의당 0.8, 그 다음에 기타 다른 정당 없다, 잘 모르겠다. 네, 비례도 한번 물어봤어요. 비례 투표는 어느 정당에 할지 물어봤습니다. 여기 네. 지역구하고 좀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비례는 1등이 국민의미래 35.1%고요. 조국혁신당이 24.7%, 더불어민주연합이 22.2%, 개혁신당이 3.7, 새로미래 2.5, 녹색정의당 2.1 이런 순 나왔네요. 네, 이 제3당들이 3%를 못 넘기는 당이 많네요. 개혁신당만 3.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치면은 47%가 나왔네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지난주 조사에 비해서도 비례도 2.5%가 떨어졌고 네. 조국혁신당도 4.4% 하락을 했는데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인데 국민의미래가 요거를 좀 가져가는 모양새처럼 나왔어요. 이번에 네. 보면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주춤한데 이게 박은정 후보에 대한 이 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동했을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국혁신당에서 가장 큰 논란은 이제 박은정 후보의 논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이슈화 되면서 어느 정도 조국혁신당도 좀 타격을 입은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총선 투표율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민주당 비례연합,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을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더 총선에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지지층이 좀 이탈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들어가면서 언론 주목도가 조금 떨어졌죠. 조국혁신당이. 네. 그것도 좀 약간 영향이 있고 그 대안으로 지금 조국 대표가 응징 투어를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뭐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조 심판론 이렇게 내세우니까 맞대응하니까 오히려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땡큐라고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다시 이슈에 초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2조 심판론 얘기하잖아요. 그럼 맞대응할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계속해서 이슈는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고마운 거죠. 오히려. 그렇죠. 3당이기 때문에 사실 네. 언론의 분량이 적은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때려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만 때리다가 조국 대표까지 같이 때려주니까 고맙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좀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또 박은정 또 후보 논란도 있고 해서 주춤하긴 했습니다만 이 기조는 계속 가지 않을까. 돌풍의 기조는. 그리고 약간의 조정 국면은 있지만은 이제 푹 꺼질 일은 없다. 며칠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정권 심판이나 뭐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뭐 이런 걸 내걸었는데 이제 미래지향적인 정책 정도도 몇 개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가 어떤 성격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53.2%,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선거다 36.3%, 잘 모르겠다 10.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객관식인가요? 주관식인가요? 객관식이죠. 객관식으로. 양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이제 양당에서 넣었구만. 이게 네. 사실은 보자면 이거잖아요. 윤석열 정권 심판, 그다음에 정권의 안정과 그 유지를 지지해줘야 되는데 원래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네. 이렇게 양당의 주장을 그대로 해서 한 겁니다. 네, 우리 토마토 여론조사가 그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의 아니게. 현실이 그런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습니다. 네. 자, 총선 예측 결과도 물어봤는데요. 결과 재밌네요. 네, 전체 응답자 47.4%가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묻는 질문에 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고 답했고 반면 29.0%는 국민의힘이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 같다고 응답했습니다. 과반 정당 없이 양당이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응답은 16.6%였습니다. 네. 이거 외에 다른 어떤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결과치랑. 뭐 예를 들면 180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아. 200석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저희가 문항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너무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복잡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한 문항으로 이렇게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토마토 뉴스는 겸손합니다. 뉴스 토마토입니다. 뉴스 토마토는 겸손합니다. 네. 여론조사 설문설계부터 겸손합니다. 네. 자, 막판 변수로 두 분은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저는 거의 없다고 좀 보는데요. 뭐 정말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사건이 후보나 아니면 당 지도부 쪽 인사에서 치명적인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외부 변수로 딱히 뭐 변수는 거의 없다고 보고 결국 뭐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지만 투표율이 될 것 같습니다. 투표율이 어느 정도 투표율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세대별로 투표율이 어떤지 그 부분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5일하고 6일 날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사전 투표율에 좀 많이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오히려 본 투표율에 더 다가갈 수도 있고 그런 심리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다들 막 이렇게 투표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막판 변수는 뭐 아까 말씀드린 세대별 투표율, 그러니까 중도층하고 2030 젊은 세대가 얼마나 투표장에 오느냐. 중도층의 민심은 그동안 우리가 확인했던 대로 50대 39도거든요. 50이 이제 민주당이고 32이 국민의힘인데 얼마나 많이 그 가급적 투표하시겠다는 분이 얼마나 많이 오시겠느냐 그게 있을 것 같고 민생 경제는 계속 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대파 사건 같은 것들이 한 번 더 일어나면 뭐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갑자기 여기서 대통령이 태도 변화, 국정 운영 뭐 기조를 바꾸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어제 같은 담화를 또 내놓는다거나 이러면 이게 또 변수가 되긴 하겠네요. 담화는 어제 솔직히 악영향을 더 미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선거에. 그거는 뭐 악재죠. 솔직히 여당으로서는. 그래서 뭐 그거 갑자기 이제 뭐 국정기조로 이제 야당하고 이제 협치하겠다는 등 총선이 끝나면 야당 대표하고 영수회담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할 수도 있지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는데요. 네,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죄송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토마토 보지를 않으시니까. 네네 네. 감사합니다. 영수회담 하겠다. 괜찮은데요, 그죠?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네. 자, 계속해서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도 보겠습니다. 국정운영 평가가 어떻게 나왔나요? 부정이 59%고요. 긍정이 37.1%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99.1%가 부정평가입니다. 99.1%?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게 99.1%. 저도 보고 이게 맞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조국 혁신당 지지층에서 99.1%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조국 혁신당의 정체성은 윤석열 심판당이네요. 반윤. 거의 완전 그거죠. 완전. 네. 자, 이 포집된 그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도 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보수 표집이 이번엔 많았어요. 지난주하고 좀 다릅니다. 중도가 425로 가장 42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보수가 318명, 진보가 263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국정운영 평가에 있어서 조금 지지도가 좀 상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했는데요. 이 담화가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담화를 보고 난 느낌은 여권에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다라고 좀 봤거든요. 어제 원래 사실 일요일 저녁에 저녁 늦게 담화 내용이 좀 일정이 발표가 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보수 쪽 커뮤니티를 들어가 보면 윤 대통령이 뭔가 좀 반전이 될 만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의대 정원에 대해서 조금 전향적인 좀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자칫 잘못하고 하는 양문석 후보나 뭐 공영 관련된 논란이 묻힐 수도 있다. 대국민 담화에 이런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대국민 담화를 보면 기존 의대 정원 2,000명 규모를 그대로 고수하는 입장이었고 부랴부랴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어느 정도 뭐 정책시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하면서까지 2,000명에 매몰되지 않겠다. 절대적 수치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유연한 입장을 좀 강조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대정원에 대해서 고수를 하고 있고 이종섭 논란이나 황성문 논란에 대한 사과 입장도 없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 여권에 조금 많이 좀
악재였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50분 동안 51분이었나요? 교장 선생님 옛날에 훈시됐던 거. 교장 선생님 훈시? 예, 그런 느낌. 들을만한데. 일방적으로 하던 얘기 또 하던 수준, 돌림 노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뭐 발표장에는 또 기자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역시 윤석열이 윤석열 했다. 네. 내용도 별반 다를 게 없고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참모가 왜 얘기가 다릅니까? 예? 거기서 아니 50분 동안 그 당위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2,000명을 왜 해야 되는지 계속 통계 자료까지 얘기하면서 했는데 왜 갑자기 대통령 참모는 또 그렇게 뭐 논의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더 혼란스럽게. 예? 뭐 여당의 자중질환은 뭐 뒷전치고 이게 이래가지고 오히려 어제 담화는 협상의 여지를 더 좁혔다. 의사들과 협상하는 여지를 더 좁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은 어제 대통령 발표 들으면서 저분의 세계관과 이 두 분과의 좀 차이점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정치권의 이제 통상적인 이제 공식이라고 하면 이제 조금 뭐 총선에서 불리하면 뭐 고개를 숙이거나 사과, 읍수하거나 이런 게 통상적인 공식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제 대통령 담화도 조금 좀 유연한 입장, 그러니까 기존의 윤 대통령 이미지와 좀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불통 독선의 이미지를 더 강화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봅니다. 예상치를 하나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예. 예상하셨어요? 그렇죠. 예, 저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전문가십니다. 예. 그분이 했던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행태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총선을 앞두고 뭐 선거 뭐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떤 세상이지. 그러니까 약간 어제도 보면은 어떤 자기 과신, 매우 나르시스적인 그런 자기 과신이 있는 게 아닌가. 나만 믿고 따라와. 어떻게 보면 뭔가 이 정치를 스포츠로 보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에서 지금까지 정부가 9번 패배했다. 네. 근데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을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지난 정부는 9번 패배했지만 본인은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렇게 보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빠바밤, 빠바밤. 로키 주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노래 제목, 아유, 타이거즈 딱 생각나요. 이제까지 우리 여론조사를 봤는데요. 이게 쇼미더 민심을 한번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는 쇼미더 사심입니다. 뉴스 인사이드에서요. 우리가 커뮤니티 설문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정식적인 여론조사하고는 다릅니다. 전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재미는 있습니다. 재미로 하는 겁니다. 네, 너의 마음을 보여줘. 네. 쇼미더 사심 코너입니다. 자, 이번 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 슬로건이 각 정당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전략인데 각 정당의 가장 가슴에 와닿는 슬로건은 무엇인가요? 라고 여쭙고요. 총 2만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등을 차지한 63%의 이 유튜버 분들께서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이걸 뽑아주셨고요. 34%가 민주당의 못 살겠다 심판하자 뽑아주셨고 1%가 국민의힘이 합니다. 지금 합니다. 요걸 해주고요. 개혁신당의 우리의 내일이 두렵지 않도록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1%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0%네요. 이야, 이거 너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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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손혜원 의원한테 용역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런 결과가 왜 나온 건지 이 댓글들을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이 댓글 한번 좀 읽어주시죠. 네. 예, 찌김독 903님께서는 누구나 가슴속 깊숙이 맺힌 마음의 한을 대변해주니 속 시원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슬로건 정말 마음에 듭니다. 2년이 200년처럼 느껴져니 앞으로 300년은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분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BD3TJ님 3년이 300년 같아. 점점점. 그리고 은숙님 국힘은 때려치워라. 지금부터 더 깽판 치려고라고. 이분은 이제 본인의 지역성을 확실하게 네, 드러내셨네요. 네. 우리 지역에서도 국힘을 안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RK4BHO님께서는 국힘 니니들이 일을 안 한 것이지 거부권만 9번 했잖아. 간호법 거부권 행사해놓고 일하겠다고 라고 댓글 남겨주셨어요. 이번은 거부권만 9번에 또 방점을 찍어주셨네요. 은근히 이렇게 또 돌려서 자신의 지지하는 정당을 표현해주는 이 실력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네. 유저 MXONN님께서 국힘은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네, 그리고 유저 JEORG9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는 물가고 경기 불황 등으로 서민의 삶이 힘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불공정한 검찰권 등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서 민주당이 못 살겠다. 심판하자고가 가슴에 와닿는다고. 네, 댓글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우리 뉴스토마토 게시판에 흔히 아는 이 중도적 성향을 가지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도 대다수 이렇게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의견을 많이 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가 잘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도 같은 국민인데 네? 이 정부 하는 거 보면 그렇게 하시지 않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대 39도 50배 해당하는 분들이 댓글을 달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왜요? 왜 갑자기 그걸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뭐 저희 우리 또 시청자들을 존중해야 되니까 시청자들을 존중하려면 시청자들을 잘 분석해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 예. 우리 박준영 기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없어요? 저는 이번에 뭐 슬로건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TV 광고가 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TV 광고를 보면 조금 많이 드디어 총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민주당의 총선 광고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제 약간 영어 광고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면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좀 많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 이번에 정의당하고 개혁신당은 TV 광고를 안 했고 개혁신당 경우에 TV 광고를 조금 이제 뭐 계획 중인지 아직 모르겠다고 하는데 아직 최근에 양상을 보면 총선을 앞두고 조금 양당 위주로 좀 가고 있고 좀 정치권도 좀 양당 위주로 가고 있어서 약간 좀 제3지대나 이런 중도층이 좀 선호할 만한 정당이 이번에 총선에서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투표 꼭 하십시오. 네. 이번에 꼭 하십시오. 사전 투표 하실 의향이 저는 많으시죠? 사전 투표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전 투표할 생각입니다. 네. 네, 두 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에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됩니다.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에는요, 서초의 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은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구독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